네, 5월 1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입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인터뷰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새로운 조합으로 모셨는데 아마 그런데 익숙하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워낙 맹활약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새로운 조합은 아니지 뭐. 예, 저희한테 새로운 조합, 저희 구독자한테 새로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론계 빗자루들. 예, 평론계의 빗자루요? 쓸고 다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방송 아니에요. 쓸고 다니셔야죠. 책임을 지고 방송국에서 안 부르고 있어가지고. 자, 저희 김준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모신 적이 있어가지고 익숙하시긴 할 텐데요. 그래도 저희 왼쪽부터 쭉쭉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맡고 있는 총선 패배 책임자 김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화려한 스튜디오에 네, 장학법이신가요? 고맙습니다. 오해합니다,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함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맥 소장입니다. 네, 이름이 예사롭지 않네요. 어제 정치의 맥을 짚는다. 그래서 그냥 정치사의 모든 현안을요 그냥 사정없이 진맥해버리는. 또 다른 맥의 의미가 있다는 걸 네. 김병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어제 것 처음 말해서 같습니다. 맥인다. 가끔 맥이라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마음에 안 있는 드는 맥입니다. 맥 소장. 네. 아니 근데 이런 중매를 가리지 연구소들이 않고. 연구 결과가 없어. 있어. 장성철 소장이 무슨 뭐 연센터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아니, 연구한 게 없고 이게 이철희 의원님부터 시작된 건데 그러네요. 연구소는 다 만들었는데 연구 결과물을 김준희 대표가 시작부터 아주 좋습니다. 맥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달리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내시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아니 거죠. 내 평론을 부지런히 봐요. 그게 다 이게 연구 결과야. 네, 그 평론 벌써 맞췄다는 그럼, 소문이 국회의장이나 자자합니다. 맞췄잖아요. 네, 저희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것인데요. 국회의장 의원식 후보 선출이라고 하는 게 대의변이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오늘 오전 석간에서는 오보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대부분이 이제 추미애 당선자의 당선을 예측했었는데 의원식 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서영주 소장이 맞추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난 체하는 거 잘 못하는데. 마음껏 하십시오 여기서. 아니 잠깐만 지난주에 정치인사에서는 추미애로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분위기는 바뀌었다. 네. 됐다가 아니야. 위기를 굉장히 잘 넘어가십니다. 그치. 선거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친서에서 얘기할 때는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바뀌면서 미애로 합의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그 주에. 미애로 합의바. 그러니까 미애로 합의바까지는 내가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추미애다. 이 꼴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 명심은 추미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명심이 당심을 못 이겼을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달라요. 당심은 추미애지만 명심은 추미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추미애 당선인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이재명 대표를 리스크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 자체가 국회의장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실이 많아요. 그거는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늘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추미애 당선인은 뭐 보수의 어머니다, 뭐 아니면 예를 들어 대권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제가 주장했던 바는 추미애 당선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권 불출마를 했으면 솔직히 이 의원식 국회의장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 결국에는 당심은 추미애 당선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막 거의 막 눌러댔거든요. 나오지 마라. 어디서 지금 추 장군한테 대드냐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리스크한 부분들이 22대 당선인을 포함한 의원들의 어떤 판단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의원식 의원한테 투영되면서 의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니까 주목해 보라고 얘기했었죠. 오늘 결과는 이제 의원들의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민주당 발 판단이 분명히 해석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네요. 봅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명심이 내심 추미애 의원에게 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미애로 합의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추미애 당선인으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재명인의 마을 사람들이 막 줄기차게 요구했으니까 결국 개딸이라고 불리는 재명인의 마을 사람들이 굴복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로 뚜껑을 열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선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중 플레이를 한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본인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추미애 당선인한테 안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나랑 가까운 두 사람을 해서 자자 우리는 다 포기했고 추미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된 아직 당선 아니죠. 네. 우원식 의원이 하는 얘기 후보로 보면 선출됐죠. 형님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나한테 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완전 이중 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란 말이 좀 되게 좀 듣기는 그러네요. 맞는 얘기긴 한데. 약속 대련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맥을 짚어드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맥 소장님 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PPL을 한다고? 하나 얼른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네. 짚어야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이중 플레이란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좋은 말로는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심은 추미애에 있었지만 명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런데 점점 이 추이를 보니까 이 당원들의 이런 그 여러와 뭐라죠 거의 좀 맹폭에 가까운 추장군에 대한 추대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성호 지금 의원 자체를 계속해서 놔뒀다가는 이게 이 화살이 본인한테 들어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친명 좌장이 정성호인데 왕수박이 돼버렸어요. 왕수박 친명 좌장, 왕수박 좌장을 둔 대표는 뭐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도 당할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부딪히는 상황.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본인의 강성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게 추장군을 추대하는 강성 지지층을 맞대응해서 막 강행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 지지층 자체 분열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한 수 접지 않았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명분에서 접으면서 일단 강성 지지층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며칠 남은 사이에 근간에 우원식 의원이 버텼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 자체도 수박화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명분을 챙겼죠.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누구를 특정을 밀진 않아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르게 하고 있으니까 나 오해하지 마라는 명분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어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마음과 구도와 정황을 다 읽은 것이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되면서 예를 들면 후에 대권 레이스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추미애 당선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자면 뭐 제거는 좀 그렇죠. 제거는 아니고 이렇게 좀 배척시키면서 본인의 대권 가도에 실리를 챙겼다. 그러니까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다.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다 챙기고 있다. 너무 정확하다고 보여지고. 네. 근데 이제 결과만 그러니까 지금 정가에서 제일 알 수 없는 마음이 명심과 이원석 총장의 마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걸 왜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해석하기가 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건 사실 저는 그건 이제 뇌피셜의 영역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이 결과가 어떤 후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좀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추미애 장관은 사실은 당선되시면 국회의장 당선되셨으면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거는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성정의 분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의장이 된 게 좀 더 합리적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셨지만 추미애 장관님은 의장이 되면 의장은 끝으로 정계 은퇴라는 산식을 그냥 거부하실 수 있는 성정의 분이시기 때문에 잠재적 대권 주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물론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체급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있고 또 추윤 갈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에 중도에 대해서 또 부담감을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크게 이재명 대표에게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명심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미묘한 감정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렇다 우원식 의원을 밀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역시 원내대표까지는 어떻게든 유례 없이 당대표 마음대로 됐는데 의장까지는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꼭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밀었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퍼스널리티의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좀 동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끝까지 밀어서 그게 뭐 그냥 조정식이었다. 예를 들면 아니면 그게 뭐 정성호였다. 저는 결과는 되게 달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그냥 되게 복잡할 것이지만 큰 틀에서 손해볼 건 없다. 다만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시는 거죠. 그 말을 끝까지 빼는 건데 그럼 이재명에게 개딸이란 혹은 민주당에게 강성 지지층이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우회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정치사 연구소에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연구 과제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이재명 민주당에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주화인마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 이 질문이 계속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강성 지지층 개딸을 이재명 대표가 한 방 매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헐리우드 액션. 일주일 동안 뭐 아프셨겠죠. 휴가가 있었을 텐데 휴가가 있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또 거기에 메시지 낼 건 다 냅니다. 라임 사태부터 시작돼서.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중간에 핵심적인 게 지난 주말 정성호, 조정식, 미에로 합의바가 딱 정리됐을 때는 명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게 완벽한 헐리우드 액션이었던 거잖아요. 헐리우드 액션 쪽으로 의견을 보태시는 지금의 거죠. 이제 의견이신 건데. 네. 그래서 느끼는 게 제가 오늘 점심을 여러 사람들 먹으면서 이재명 대표 정치 잘한다. 이 정도로 여러 술을 두면서 정치를 하면 이거 다음번 22대 국회도 그렇고 대선까지 가는 길에 상당 부분 머리를 좀 많이 쓰면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국민의 듭니다. 입장에서요. 이재명 대표 정치 잘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이렇게 좀 명량히 정치했으면 좋겠는데 무대뽀야. 또 명분과 실리를 챙기시는 단순 무시 무조건 내 배우자는 지켜야 돼. 이 하나의 그냥 생각만 가지고 국정을 쭉 달려왔어요. 대통령은 헐리우드 액션 하진 않죠. 근데 실제로 헐리우드 액션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저는 이제 이게 뭡니까? 그 헐리우드 액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 이재명 대표가에 대해서는 그 지금 표결 결과에 대한 그 정보값이 달라요. 어디서는 89대 80이라 그러고 어디까지는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20표가 차이가 넘게 났다는 후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채널A 쪽에 내용이 이 정도 났다고 이러면 내가 예를 들어 헐리우드 액션한 표는 몇 표인데 뭐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중진들 같은 경우는 뭐 재선 혹은 최소 3선 이상 분들은 사실은 또 심리적인 추 장관에 대한 거부감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뭐 하여튼 그거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그냥 거의 이제 천공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네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장 선거는 아주 단순한 함수관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정성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성 의원이 지금 나갔다. 그럼 정성 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공산이. 근데 결국에는 정성 의원 자체는 당원들의 극성적인 어떤 추장군 추대론에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정성호 차장께서 좀 내려와 주시라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명심을 얻고 나왔다는 것을 모든 의원들은 알 건데 그렇잖아요. 4명 중에 차장이 누구예요? 정성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도움 준 사람은 정성호밖에 없는데 결국에 명분을 챙기려다 보니까 또 이제 읍참마속을 한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의원식 의원인데 의원식 의원 자체가 이제 관원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관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따져보면 이게 우리 171명의 면면을 보면 잘 봐요. 초선들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다 물갈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재선 3선급은 친문그룹이 많아요. 살아온 사람들. 4선 이상급은요. 추미애 당선인과 정치를 많이 해봤어요. 평가가 돼. 이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인 걸. 그러면은 표 후보들을 보면 초선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육성 후보에 추미애 의장이 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의원식 의원이 나을 것 같아. 이게 판단했을 거고. 재선 3선급은 친문그룹이 많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배신한 추미애 당선인을 욕했던 사람을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표 구성 자체가 애시당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애시당초부터 알고 이재명 대표가 명심은 본인의 자장이 있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두 가지. 네. 근대가 오늘 많이 아니, 나옵니다. 왜냐면 예. 치고 들어가십시오. 연구소요? 아니 보세요. 서로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수능표 쳐 놨어도 한 60표는 얻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60명은 뭐예요? 60명 친명이 아니고 그냥 친명이에요. 명심을 모르는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저는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정성호 의원이 아니고 누구예요? 조정식 의원이죠. 왜요? 선수대로 가야지. 원래는 조정식이냐 추미애 장관이 약간 비호감 있으니까 조정식 의원이 내가 이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넌 아니야 이러면서 오선들이 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만약 됐으면 다음번에는 그냥 육선들이 나눠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럴 텐데 지금 다음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육선을 지금 어렵게 했는데 육선을 해도 국회의장이 못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최대 피해자는 조정식 의원이죠. 너무 그 단일화하면서 패를 일으켰어요. 하반기에 나눠먹기 했구나. 의원들 그런 거 안 좋아해. 근데 왜 최대 피해자를 추미애 당선인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지금 편을 드는 거야? 아니 지금부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뒤통수 맞았다는데 다 동의한 거잖아요. 뒤통수를 세게 맞은 추미애 당선인이 이럴 게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되고 나면 통제 안 된다면서요. 근데 심지어 뒤통수 맞고 국회의장도 안 된 추미애 당선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 추미애 당선인만 있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맞은 챙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개딸도 제명인의 마을 사람들도 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 아닙니까? 오직 추미애만 있어야만 국회의장 가서 역할할 거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수박이라고 얘기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니까 국회 잘 이끌어갈 거라 생각되는데 추 장군을 옹립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이 보통 한번 삐뚤어지고 엇나가기 시작하면 막 가거든요. 추미애 당선인이 막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어떤 입장이 되는지 아직 안 나와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그 정도로 임명권자한테 막말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추미애 당선인은요 큰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또 명분을 쌓는다고? 국회의장 자리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비틀어지거나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본인이 차후에 어떤 출구 전략을 짤 건지에 대해서 내공 있으니까 아주 연착륙을 할 생각을 하실 것인데 표정은 안 좋더라고. 네, 정치 고관여자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딥하게 이 상황들의 백그라운드를 정리해 주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여튼 이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 탈당하겠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당심을 달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텐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제명인의 마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뭐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지는 22대 이 국회의원들 이것들 안 되겠네. 우리 뽑아줬더니 우리 이용을 먹고 버려. 배신자들 뭐 이런 주요한 메시지들이에요. 뭐 탈당까지는 좀 러시가 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단히 영리한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우원식 의원 자체가요. 원래 뭐 수박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수박화했죠. 그러니까 이 추미애 맞죠? 추 장군이라고 하도 해서 입에 붙어서 추미애 장관 전 장관 당선자 장군이 아니라 장관인가?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을 국회의장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결국에는 정성호 친명자장도 수박을 만들고 유원식 의원도 원래 친명이에요. 대선 경선 때부터 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수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을 고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비명인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본인들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저항이지 이게 궁극적으로 본질이 이재명 대표로 해야 할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수습할 필요 없다. 사실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이 약간 뭐 좋든 싫든 나쁜 방식으로 더 오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바깥은 푸르른데 이제 안은 빨개서 국민의힘에 가깝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노선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김진표 의장을 수박이라고 지칭한다면 저는 예를 들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비명이면 수박이다.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노선적으로 원래 개념은 그거잖아요. 국민의힘이랑 가깝다. 국민의힘과 듣는 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과 교집합이 크다. 예, 예. 이게 개념이면 예.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주도하신 분이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노선적으로 보면 왼쪽 예, 사이드란 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우원식 의원이 수박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안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 표현이 원래 나왔던 것도 친윤 반윤 친명 반명 친문 반문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럼 다른 표현을 쓰든가 그냥 저긴 반명이야 저긴 비명이야 이렇게 쓰든가 왜 그 수박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지에 대해서 전 좀 이해 못하겠다 이런 거죠. 맞아요. 나도 수박이래요. 네. 원래 좋은 사람들은 수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 얼른 수박이 아닌데. 넘어가시죠. 아까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미에서 정치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바로 이제 또 서영주 소장께서 그래 윤 대통령이 좀 그런 걸 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해야죠. 네, 그 좀 정부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네. 아무래도 또 오늘 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 선거도 있었지만 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행보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지 오늘 메시지는 어떤 것으로 정치적으로 읽어야 될지가 세 분의 시각으로 궁금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부터 좀 말씀해 아직 주시겠어요? 뭐 사진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 정상이 와서 여기에 오찬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오전에 봤습니다. 한 달 정도 전이었나? 외국 정상이 또 와서 그때 아마 비공개로 만났을 거예요. 예. 그거 갖고 난리가 났죠. 왜 영부인이 비공개로 만나서 만난 사진이라든지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도대체 국격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만나면 또 만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두 가지 비판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정상 외교의 기본적인 축인 영부인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활동 재개로 바로 쭉 이어지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행보가 중간에 스탑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사에 관련된 특검 문제가 공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또 여기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면 아래로 총선 때까지 있었던 건데 총선 끝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명품백 사과도 했고 또 일정 부분 그래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최근에는 검찰 인사가 또 이렇게 나면서 여론은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국면까지 좀 숙성되지는 않은 상황처럼 보여져요. 네. 그리고 무슨 저는 153일 만이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왜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렇게 활동하기 좋으신 분이 숨어 있었을까? 뭐가 떳떳하지 못했을까? 몸이 아팠을까? 근데 이 비공개 루마니아 당시 대사 왔을 때의 비공개 부분에 비판이 있어서 공개 활동을 한다. 저는 원래 영부인이 이렇게 숨어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이 캄보디아 일정을 잡으면서 머릿속을 스쳐가는 불길한 생각. 아, 이러려고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다 날렸구나. 그러니까 송경호 이 팀을 다 날린 이유는 이 캄보디아 일정을 공개를 하기 위해서 부담감을 덜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례적으로 지금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고 나면요. 그다음 수순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환을 앞두고 나서 캄보디아 일정 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요. 더 숨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송경호 이 수사팀을 날린 이유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족쇄를 풀어주고 공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는 이제 다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고 국민 눈치보다 배우자 눈치 보는 것도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 일정 공개하잖아요. 공개 일정 하시니까 검찰도 공개적으로 출사하셨으면 좋겠다. 영부인 이제 공개 활동 하시기로 했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영부인으로서 마음껏 공개 활동 하시고 검찰에서도 수사 떳떳하게 받으셔라.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정정할게요. 제가 아까 리투아니아라고 했는데요. 루마니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시사인과 동유럽의 관계가 예. 악화되겠네요. 네, 얼른 빨리 정정했습니다. 네. 국격이 얼른 지금 정정. 네.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자주 하니까 실수했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문제는 뭐 김병민 최고 비롯한 혁신 보수 세력을 자임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선택에
남았구나. 즉 윤석열 정부는 총선 결과에도 별로 바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헌저진선이나 탄핵선을 민주당이나 뭐 야당의만으로는 자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선거도 없어요. 그럼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겠다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당장 선거는 없어. 지방선거까지 한참 시간 남았고 그럼 권력은 우리한테 있어. 김건희에게 권력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 권력이 있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보낸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검찰 보라고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민심을 무시하고 그냥 주어진 형식적 권한과 그리고 형식적으로 본인들이 제약당하지 않을 권한 안에서 그냥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혁신 보수가 두고 볼 거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당청 관계, 당용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남는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뭐 거부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는 그냥 거부권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고 한 건 계속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제2 요구권이 와서 3분의 2 했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혁신 세력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혁신 세력이 그에 관련된 상응하는 액션을 공유할 건가 액션 플랜을 그게 앞으로의 전국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통은 상수가 된 거 아니냐 이번 일을 통해서 더더욱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선거가 없다고 했는데 4년 전 선거 끝났을 때도 선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선거가 없으니까 비대위 활동하는데 약간은 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볼 일이 없으니까. 선거는 성적표니까. 그 남은 성적표는 여론조사의 지표 지지율을 올리는 건데 그때 민주당이 하도 못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교차되는 일단 중간 성적표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 갑작스럽게 보궐선거가 딱 떠진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터지고 아니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런 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가 터지면서 오세훈 시장님 무슨 일 있어요? 오거돈 아니 지금 앞으로 아웃은 왜 그래요? 네. 박형준 시장님 무슨 일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정치 아싸 지금. 보궐선거를 비롯한 뭔가의 또 다른 정치적 상황 변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있는 상태를 뭉개고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집권이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2년 뒤 지방선거에 새로운 희망이 없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 거 지키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아니요, 보고요. 저는 당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윤이 안 바뀔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여기 다 읽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 괜찮습니다. MBS 조사 나온 거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바닥을 짚고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그거를 내부에서 박건의 내적 동력이 없으면 바깥에 있는 야당을 통해서 바뀔 일은 더 만무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 참패 이후 황우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당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좀 무기력한 관리형 비대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은 그냥 진공 상태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것이냐라고 하는 보수층 혹은 중도 보수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 색깔은 없지만 그래도 좀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국민의 마음이 전당대회에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나 그게 폭발해서 긍정적인 폭발인지 아예 그냥 폐허가 되는 폭발인지는 봐야겠죠. 맥을 잘 짚어야. 그러니까 그 폭발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병민 최고 같은 분들이 좀 당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폭발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희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킬 대상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이나 그다음에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밖에 없어요. 지킬 사람은 지금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지키느라고 이 사단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부터 시작해서 특검 거부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냐면 배우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요. 홍준표 시장에 그 논리가 가끔 맞아 홍준표 시장이. 근데 보면은 오늘 서로를 좀 인정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치 잘한다, 홍준표 가끔 맞다. 그러니까 잘하고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아니. 얻거나 지키거나 하는 게 대통령 자리인데 국민의 마음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이념과 신념을 지키거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버리기만 해요. 예를 들어 한동훈 본인이 20년 지기 버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당이던 이원석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래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래요. 송경호부터 다 자기 새끼였고 자기 사단이었던 사람 다 버리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 김건희 여사 욕하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놓으면 많은 게 바뀌어요. 본인도 지킬 수 있고 국민도 지키고 대한민국 구조조정 지키고 여야 협치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지금 본인 식구들 동생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까지 다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번 검찰 인사가 가져올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생하세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나 뭐 거부권 나왔을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거기서 쌓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자생하는 보여집니다. 길은 이번에 재의결할 때 거기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다. 조력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못 들어와. 네. 그래서 소장파 그룹인 천목회에서는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반성문을 쓰긴 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면서 이게 쇄신이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표하는 기사도 있던데요. 어떻게 좀 네. 보세요? 같이 밤샘 토론하셨죠? 그게 5월 14일 저녁 8시에 모였어요. 모여서 첫 번째는 발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고 모였던 모임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나타났던 민심을 좀 바깥에서 들어보자. 설주환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2번의 발제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날 처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밤샘 토론을 통해서 아침에 뭘 내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공지가 돼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럼 언론에 뭘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 이른바 소장파로 천목회가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럼 소장파로서 기대하고 있는 뭔가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정리 조정을 하고 나서 모이거든요. 근데 토론에 가보니까 진짜 백지 상태에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백지로 어정쩡한 메시지를 내고 나면 그다음 언론은 2번 다시 천목회라고 하는 조직들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소장파로서 규정되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어떻게 위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무엇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총선 참패율로 누구 책임하는데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면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집권하고 난 다음 그 내용들을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이 켜켜이 쌓였던 내용이 총선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던 일들을 한번 짚어보자. 그 내용들을 발표했던 거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전체적인 총의를 모아내는 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검찰 인사 부분인데 이 검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그래요? 경우는 네. 민정수석실 부활한 게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된 공약을 냈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인벌브가 돼 있었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인사검증 실패하고 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역대 정부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급진적이고 얘기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함께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나온 거고 기자님들이 많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2가지가 이 특검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한 가지는 검찰 인사에 관한 문제는 왜 빠졌잖아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 아마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몇몇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그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인터뷰 과정에서 밝혔던 게 전체 입장처럼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거나 막아세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이슈 이전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했고 오늘의 기점으로 국민들이 보시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더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죠. 네. 천목회 보면 참 불안불안해요. 이게 송경호처럼 공중분해 될 것 같아. 송경호 수사팀처럼. 조심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쓴소리를 들을 분이었으면 천목회 정말 좋은 레드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바뀌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했을 때도 제가 비토를 많이 했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수석을 앉혔을 때도 이건 틀림없이 본인의 어떤 의도된 바가 있다. 검찰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인데 국민 앞에 정말 눈빛 하나 안 흘리고 거짓말하잖아요. 민심 청취하겠다고. 그러면 첫 일성이 민심을 청취하는 거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민심 청취가 송경호 김건희 여사 수사팀 날리는 게 민심 청취입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그러지 관여 안 하고 있다고 부인을 하고 하지만 있죠. 늘 당무기만 안 한다고 하는데 당무기 아주 과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쾌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뭐 정치 분석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본인 배우자 수사하는 수사팀을 이렇게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은 배우자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국민들 당신들 바보야. 우리 아니라잖아. 좀 믿으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이 통하니까 이 정도로 해도 국민들이 그냥 또 용인하겠구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진짜 천목회처럼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면 대통령은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객관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확증 편향적인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희망이 안 보여요. 확증 편향으로 얘기할 시간이에요. 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기조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배팅하는 쪽이긴 한데 천목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게 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이제 3040 세대를 이제 모은 거잖아요. 소장파라고 모은 건데 그분들이 나이대라 생물학적으로 엇비슷할 뿐 노선적으로 어떤지 사실 서로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지 언제 봤다고. 이제 갑자기 뭐 낙하산 공천돼서 들어온 분도 있고 김병민 최고처럼 오랫동안 이제 지킨 분들도 있고 되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그 정당이 이제 사실은 정파, 노선에 의한 정파는 잘 없고 대권 주자 중심의 무리 아니면 뭐 초선 모임, 재선 모임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되게 낮은 단계의 모임이거든요. 이 낮은 단계의 모임은 교집합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해서 진단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모임보다는 뭐 초선 3040부터 위에까지 다 같이 하더라도 실제로 개혁 보수의 노선을 하는 새로운 세력군이 나오는 게 보수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지금 제가 남의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만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그 이야기 마지막에 할게요. 그거를 하고 싶어서 끝장 토론, 밤샘 토론 하자고 모였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노선인지에 대한 지향점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의 정강 정책을 다시 봤는데 그 정강 정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강 정책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실행하거나 지키지 않았던 게 문제다라고 본질적인 문제로 더 접근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보니까 다 생각이 달라요. 처음 본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은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날 결과물을 가지고 어찌 보면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들을 확 쏟아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적인 방향과 기존에 있었던 정강 정책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함께 활동할 사람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 발 빠지는 사람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걸러지게 될 일들이어서 어제 3번째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천목회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3040 천목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요? 이름 어제 좀 처음 봤다니까요. 강력하게 좀 지었으면 네, 좋겠어요. 여튼 세신의 큰 바로미터로 사람들이 민주당 더 혁신 뭐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더 역시. 너무 끊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소리 잘해요. 쓸데없는 소리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이야기도 여쭙고 싶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5월 28일에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된 입장이 이제 변화의 바로미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혹시 좀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도 명분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다 해버리고 난 다음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뭐 했냐는 측면도 있죠.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 변화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난 다음 부족하면 내가 먼저 특검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전혀 미동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 처리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대통령은 우리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2 요구권이죠.
제2요구권을 만약 발동하게 된다면 대통령도 이 제2요구권이 절차상의 문제와 이런 아쉬움 속에 제2요구를 하지만 제2요구하고 나서 거부해서 끝낸다가 아니라 진짜 여야 간의 국회에 제2요구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특별검사 추천 예전에 드루킹 특검할 때 보면 그냥 야당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고 받은 추천을 바탕으로 당시 야당 3개 원내 교섭단체가 모여서 그중에 2명을 또 거르고 이런 방식들을 거쳐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들을 서로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면 저는 그게 국민들께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합의되는 측면을 만들 거라 보는데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22대 국회 넘어가서라도 합의를 통한 특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근데 들죠. 최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2명 추천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명을 대통령께서 고르는 거니까 대한변협권은 들어가 있는 걸로 그것까지는 제가 그냥 보태겠습니다. 네. 한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이것밖에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게 큰 의미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현안과 관련된 법에서 계속 지금 이태원 참사법 빼고 나머지는 지금 뭐 하여튼 다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잠깐만 이태원 참사법이 지금 어떻게 됐? 넘어갔죠. 넘어갔죠. 특조위원장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그 이제 이 앞으로도 22대가 되면 저는 하반기에 바로 민주당이 되게 다양한 패스트트랙을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돼서 아마 지방선거 전에 되게 많은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제서야 거부권의 시간 그다음 제2요구권을 발동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판단할까 시간이 이게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별로 없죠. 그 의사 일정 속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가올 거고 거기에서의 결단이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결과로 연결될 거다라는 거죠. 네. 아니, 저 국민의힘이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21대 국회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끊을 수 있는 저를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의결 자체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목회가 그런 얘기도 해야 돼요.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이번 기회 끊자. 그래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거예요. 정말 나쁜 형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 형하고 이제 헤어질 수 있어. 근데 그냥 헤어지면 어디 가서 막 맞는 거야. 두들말 수 있으니까 뭔가 상황 자체가 옆에 경찰도 있고 사람들이 막 많은 데서 이제 있을 때 저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이 나쁜 형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기회가 지금 이 재의결인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알아요? 어디서? 말 끊어 죄송한데. 탄핵할 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 저 형이랑 마지막 갈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재명 대표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민주당 옛날 민주당 이러지 않았잖아. 지지 않는 두 분. 그래서 지금 고생하니까 이명이 몰살하는 거야. 나는 안 했어. 이 얘기 엄청 했다니까. 시원한 물론 그런 의지가 안 있습니다. 됐던 분들이 공천을 아무도 못 받았지만. 본질로 다시 돌아오면 나쁜 형하고 끊어라. 지금 착취만 당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착취당하고 말하자면은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 일을 끌려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결국에 총선에서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입니다. 지역에서 4년씩 일궜던 사람들이 그 4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열받아 하신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뛰셨는데 바로 옆에서. 지방선거에 기회가 생기려면 21대 이번 기회에 재결하기 얼마나 좋아요. 또 22대 가면은 또 최해병 특검 기회를 내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뭐 공수처 수사보자 검찰 수사보자 하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지방선거에 출마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선출직 후보자들 또 망해요. 그러니까 21대 끊고 가라.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탄핵 트라우마가 보수한테 있는 건데 반기문 총장 보고 이제 탄핵에 동조했다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낙마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서면서 갈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내줬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그래서 움직일 마음이 그렇게 굴뚝 같을 텐데 정리가 안 되는 건 그러면 우리 다음 대선 주자가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뭐 안철수냐, 뭐 홍준표냐 이게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그 교통 정리가 돼야 그럼 끊고 일로 가자라고. 유승민은 빼는 거. 유승민 대표 당연히 포함되죠. 예. 그런 흐름이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훌륭하십니다. 못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훌륭하십니다. 전당대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그래서 여기 누가 나오냐가 아직도 굉장한 큰 관심이잖아요. 룰 세팅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지금은 뭐 어떤 기준을 놓든지 간에 한동훈 대세론을 막을 길이 없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논할 게 아니라 왜 한동훈을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가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두 분들은 이제 윤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자꾸 손절하고 절연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 보고 얘기했던 거랑 거의 똑같겠죠. 진짜 그때 체포동의안 마지막 기회니까 잘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갈라설 수 없을 거다. 야당으로 압승한 대표를 무슨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어요.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결했던 분들은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아직 절반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고 그럼 그 3년 동안은 받았던 평가에 반성하고 애당초 처음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던 그때의 기대와 희망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바꿔낼 수 있는 역할이 유일하게 이 당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봐요. 그냥 무책임하게 자 정부 안 됐으니까 이제 끊고 제 갈 길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래도 정치의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더 고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한다는 사람을 모셔와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치르고 난 다음 한동훈 지우기를 너무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또 같이 뭉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기대감 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는 당연히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 가능성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지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한동훈 대세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나몰라라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이 될 텐데 되고 난 다음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갈 게 뭐냐라고 하면 대권 주자로서 한동훈을 생각한다면 딱히 가져갈 건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길들만 열려 있겠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진영 자체가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계속 빨려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미안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다시 나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어서 네. 지방선거 진두지휘를 못하지 않아요? 1년 6개월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실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지금 당대표 연임설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거기도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 전에 오히려 사퇴를 해서 당헌당규 바꾸면 되지 뭘 그거를 고민하고 그래요. 아 그렇게 맥을 짚으십니까? 그럼요. 당대표님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아니 두 당 다 그렇게 바꿀 것 같은데 제 말은 정치 악사들이어서 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되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다른 게 그분들이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대선을 가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고 지방선거에 자칫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선 주자들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안 하는 게 나아요. 국회 총선이면 무조건 자기의 원내 그 세력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뭐 크게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 대선 과도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걸 하고 싶을까? 즉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고민이겠죠. 이번에 자기 대선 도전할 거냐 아니면 좀 롱텀으로 볼 거냐. 이거 판단과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비슷한 스펙의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 바로 연속해서 기회를 줄까라고 하는 의문부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고 그럼 난 차라리 좀 빠져 있다가 서울시장으로 승부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또 대선 도전하려고 하면 서울시장 내릴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 생각하면 아니 나 그냥 일단 대선으로 가고 아니면 뭐 정계 은퇴하지 뭐 이렇게 하려면 굳이 이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을 이유가 없죠. 뭐야? 네? 서울시장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겨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님은 사실은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수사 재판도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사법 리스크가 또 있으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논외니까. 오케이.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그냥 이게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 질긴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절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마름이 더 높은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까 김용민 최고께서 3년 남았다 현 정권이라는 말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걸 다 고려했을 거예요. 3년이나 남은 정권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느냐 이 고민이 가장 급해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을 출격시키는 거는 국민의힘의 요구나 당원들의 요구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큰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총선 이후에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변할 기미 없이 희망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수바로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민 최고 말대로 하면 바보예요. 그냥 바보 취급당하는 겁니다. 또 총선에서 이용당하고 와서 그러면 당대표가 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고리를 끊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그러면 방탄 또 저기 집권 여당을 만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그렇게 가서 설거지하러 오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의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는 당이 아니라 당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의 변화를 끌어내면서 애당초 처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그 마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반드시 치고받고 죽도록 싸워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맥을 짚고 있는데 맥을 끊어버리시나요? 좀 엉뚱한 맥을 그러니까 마무리를 내가 좀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잘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인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공산이 크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오는 거예요. 결국엔 국민의힘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죽여야만 본인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요. 룰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 나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호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원들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각 세워봤자 지지를 보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당원 지지와 국민의힘을 얻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보태면 각을 세우고 하는 거 정치인이 말로 한다고 그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개체가 돼버렸습니다. 정치로 뭐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가하니까요. 독립적인 개체뿐 아니라 아예 거리가 좀 심할 정도로 멀어진 것 아니냐고 평가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정도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만약 당선이 된 다음에 당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른 개처럼 하니까 보니까 이거는 생존 게임이에요. 아니 근데 나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나 용산 출입 기자들이 선거 시기 과정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친한계 의원이 그럼 국민의힘에 그렇게 많냐? 비윤이 그렇게 많냐? 친한은 아니더라도 규합해가지고 당내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 건은 제2권 요구권 나왔지만 우리 그냥 갑시다라고 얘기할 예를 들면 한 10명이나 20명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갖고 있는 의석이 있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는 그런 배팅을 안 할 것 같아요. 게다가 3년이면요 정말 길어요. 그래서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누굴 당선시킬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 낙마시킬 때나 뭐 이때부터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박을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까? 별로 남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좀 한동안 한호 고르고 빠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네, 말씀 아닙니다. 예. 제가 하려고요. 맥을 좀 짚으려고. 뭐니까 이게 한의원 맥 짚듯이.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세력이 있느냐. 근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세력이 약하긴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친윤 일색으로 당이 운영됐으니까. 그리고 이 총선 비대위원장까지 올 때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온 건 사실이에요. 중간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삐그덕거렸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본인 정치하는 게 눈밖에 났던 것인데 결국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냐면 세력이 없어요.
근데 정치에서는 세력은 어떻게 만드냐면 구도가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구도가 변하면 세력이 변해요. 예를 들어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은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세력을 믿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도를 믿고 들어왔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세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레임덕 그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러게 좀 나름대로 쓴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하면 지금 보니까 한 50.5%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 가능성 등판 가능성이요? 50.5% 정도 예, 생각하는데 절반은 넘었다. 네, 절반 넘었다고 보고 예.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두세 번 헛발질을 하면 그냥 확 튀어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만 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국민 전체로 했을 때는 유승민 대표가 1등으로 나오고 보수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1등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격차를 룰세팅. 어떻게 네. 해소할 거냐. 아니 그 요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 고관여층에서 봤을 때는 비윤 아니면 하프윤 정도로 이제 갔다라는 것 정도로 많이들 해석을 하지만 국민들 정치 저관여층에서 보면 계속 검찰 독재 정권에 안 바뀌었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보수 한쪽에서 보면 유승민 대표 역할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국정 안정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이제 그런 결단조차 역시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선다. 안 나서는 상황에서 나머지 비윤이나 아니면 뭐 천목회나 누가 됐든 간에 변화해서 유승민 대표로 가자라고 할 만한 흐름도 별로 안.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걸 원한다고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렬하게 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민심이 압도적이려면 유승민 의원의 여론조사가 한동훈 위원장 오차범위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근데 거의 오차범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어디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일반 건데. 여론조사에서. 근데 당심으로 들어가면 쭉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5대5로 넣고 뭘 하든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될 수 있는 구도를 깨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원톱이죠.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안 할 경우에 말이에요. 저희가 제 말은.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너무 오래 안 할 하면 경우에. 안 할 정의당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데. 아니요 제가 절대. 빨리 하셔야죠. 안 할 경우에는 그때 그 상황이 좀 복잡해지죠. 상황이 네. 복잡해져 함수관계가. 그러면 생각 안 해본 거야. 아니 그럴 당대표를 경우에는 해본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수를 경우에 놓고 보는데 아니 그럴 경우에는 왜냐면 저희는 재공부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야마 뽑아주시네요. 말씀 물리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올 경우에는 예. 결국에는 친윤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다른 게 뭐 나경원, 안철수 소설 나오는 이런 게 분들. 예. 그러니까 밥하고 고추장을 섞어야 비빔밥이 되는데 밥만 100% 해놓고 이게 비빔밥이라고 우겼던 거거든요. 근데 고추장을 적정히 넣어야 비벼서 이 맛이 맹연구소장, 나는 거야. 요리소장까지 지금 아니,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런 건데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밥으로 가야만 방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비빌 여력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 친윤에서 나오는 것들이 당원 100%로 가자 시간 없다. 그냥 그래 가지 뭐 굳이 조정하냐 해봤자 8대2로 가자 살짝 좀 눈속임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엔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 친윤 그룹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게 이제 교통정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당대표로요? 당대표로 나올 수 있다. 당대표로? 이철규 의원을 너무 애정하세요. 그래서 집단 지자체제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친윤 그룹을 넣어서 발언을 세게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예. 유철규 의원 등등 친윤을 지금 선별하고 있다를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나온다 안 나온다 각자 그냥 OX로만 알려주십시오.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온다 50.5%니까 나온다. 나온다에 예. 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한번 저희가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끝으로 정의당 정의당 얘기하고 대표님 가야죠. 오셨는데 안 해도 돼요. 이 정의당의 구인난 이야기를 그렇죠. 해야 되지 정의당 제일 않겠습니까? 중요한 네. 아니 이 구인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대표님? 계속 대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5월 말에 사퇴를 예정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좀 다시 일정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일정을 잡다 보니까 적절하게 저희가 사실은 물밑에서 이렇게 지금은 경선을 할 때는 아니고 실질적인 합의 추대 과정인데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서걱거림이 있었어요. 너무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고 지금 다시 좀 적절한 분들 지금 인선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선거 평가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동조합 운동 활동가들 모아놔서 집담회도 따로 하고 뭐 녹색 관련된 기후 운동 관련해서
답하면서 왜 이번에는 기후 유권자가 굉장히 주목받는다라고 답하면서도 거기에서는 투표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분석도 하고 뭐 성평등 얘기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족했던 뭐 최근 2년 또는 지난 4년 동안의 뭐 원내 정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저희 좀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좀 차분히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혹시 뭐 정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정의당 TV에 가면 제가 패인 분석을 한 별도의 방송이 있습니다. 홍보까지 있으니까 그냥 오늘 두 분 얘기 굳이 뭐 입 아프게 얘기 안 하셔도 저희 좀 더 뭐 하여튼 소통하고 경청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의당이 이렇게 되면 왜 우리 김준우 대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심상정 의원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의당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결과적인 이런 상황까지 온 부분에 있어서 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떤 본인의 정계 은퇴 외에는 어떤 책임지는 발언들이 안 보이고 그냥 김준호 대표는 다 밀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그냥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던 정당 정치인으로서는 좀 무책임하다는 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오랫동안 들어요. 지역에서 또 삼선을 하셔가지고 지역 이제 행사들은 다 지금도 챙기고 계시고 쭉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노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은 만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확 드러나는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인이 자꾸 나서면 또 심상정의 당 이렇게 좀 보일까봐 부담스러우셔서 저랑은 긴밀하게 소통을 오늘도 전화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나서면 나서는 대로 안 나면 안 나서는 대로 사실은 비판에서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심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어느 쪽의 택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뭐 불만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네 그렇죠. 요즘은 지구 한 번 더 나오는 게 트렌드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김준호 대표께서는 고생들하고 배치도 못 달았잖아요. 그분은 3번이나 달았으면 4번 달았습니다. 4번 달았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나서 수습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하면 얘기만 그래도 저보다 늦게 비대위원장 등판해서 먼저 나간 한동훈 위원장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인이다. 저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다음 대표 선출시까지 지금 이게 되게 사실은 저도 어디 가서 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당의 다음 지도부 선출까지는 좀 책임 있게 나서려고 하는 게 제 지금 서 있는 이유다. 김준호의 책임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작진이 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김준호 사진을 보면서 그 자리 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나도 봤어요. 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각자 해주실까요? 네. 그 어제죠.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조계사에 갔는데 이게 민간 행사는 조금씩 또 그게 달라요. 의전설이 좀 달라요. 제일 주호영 의원님이 제 옆에 있으시더라고요. 불교 신자셔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약간 원래는 저쪽에 그 원내대표 계시면 그냥 없는데 추경호 의원님이랑 이제 박찬대 의원님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성 불자회 회장님이 앉고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님이 앉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석수대로 저 이제 뭐 개혁신당 조국 대표 이렇게 앉은데 이렇게 저 처음에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는 특별히 악수를 안 하고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박수 받으면서 그리고 나오실 때 하나하나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가다 보니까 나올 때 인사군요. 네, 저랑 인사하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그 나가시는 과정이다 보니까 특별히 아무랑도 길게 얘기한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딱 마주쳐가지고 악수하니까 그때 포토는 많이 이제 터지는 건데 특별히 얘기를 나눌 만한 계제 타이밍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물론 조국 대표님은 이제 행사장에서 뵈면 늘 이제 팬클럽이 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이나 열성 지지층도 이제 같이 이제 좋아하시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약간 있어요. 팬클럽이. 예, 그래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또 환호성이 있더라고요. 사실 야권인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간 이렇게 놀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국민의 그렇죠. 30% 이상이 20%, 지지하는 20%. 이제 20%대구나. 어쨌든 있다 보니까 이제 올려주네. 그런 반응도 좀 있기는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보다 그 정치인들 의전 수준이 좀 더 옆으로 사이드로 빠졌어요. 불교 행사라서. 네, 불교 행사라서 불교가 메인이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 대사분들, 그 다음 저 사이드로 좀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지 않았나?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럼 마무리 발언도 같이 해주실까요? 네. 저희 정의당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너희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에서도 부르는데 되게 고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 불러주셔서 어쨌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성찰하는 모습으로 지난 20년간의 진보 정치 잘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멈추지 않는 길을 잘 찾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끝인가요? 아니 와서 보니까 저는 처음 왔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엄청난 주제를 다 다뤘거든요. 네, 저희가 정치 아싸입니다. 네, 2시간 넘게 해야 될 얘기를 압축적으로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고요. 국민의힘도 요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예,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눈높이 맞춰서 좀 잘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다 생각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듣고 그런 좋은 장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김은지 뉴스인 나오고 싶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정당도 힘들지만 대한민국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패널 평론을 하면서 이 각 정당들이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고 좀 국민들의 합리적인 시각선에서 본인 정당들을 잘 수선하고 고쳐갔으면 좋겠다. 정치가 어려우면 대한민국이 어렵고요. 정치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하여튼 오늘 뭐 김은지 이 뉴스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5월 1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특별 편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